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옛날부터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도 자식이 안 생긴다고 하던가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상한 남편, 다정한 시부모님, 뭐 하나도 빠질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부모님 주선으로 소개받은 이 남자는 한눈에 딱 듬직해 보였죠. 만난 지 4번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하였어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남편과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맞선으로 결혼한 것이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죠. 그런 남편과 처음부터 취향, 성격 모두 비슷했어요. 사업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인 저는 벌이가 넉넉하였기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는 많이 낳자라고 합의도 보았었죠. 결혼 후 1년쯤 지났을까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 살고 있는데 저희에겐 소식이 없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 시댁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고요. 특별히 눈치를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괜시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가, 혹시 소식 없냐?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너도 그렇고 남철이도 그렇고 아이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없니?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궁금하실 만하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빨리 남철 씨 닮은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너무 부담 가지면 또 생길래도 안 생겨.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렴. 우리도 재촉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아기 생각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란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라. 다 때가 되면 아기 천사가 올 거야. 걱정 놓으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노력해 볼게요. 아직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으니 곧 소식이 있겠죠 뭐. 시부모님은 혹여나 제가 부담을 가질까 조심스레 물어보았지만 역시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기다리고 있다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니 이제 나이도 어린 게 아니라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난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통해 알게 된 결과로는 다행히 저희 둘 다 임신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였죠. 이 말을 들으니 더욱더 착잡하더라고요. 차라리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임신 시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욱더 착잡했죠. 병원에선 조금 더 기다려보던지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 시술을 권했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술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조금 늦게 오려나 봐. 그때까지 우리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즐기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둘째 낳고 셋째 낳는 친구들도 있는데 난 첫째마저 안 생기니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렇지. 괜찮아.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니까 난 마음이 놓인다. 자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애 낳으면 평생에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조금 더 즐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자. 난 아이도 좋지만 자기가 더 중요해. 알겠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나도 조금 더 마음을 편안히 가져볼게. 그래, 자연 임신 시도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결국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저희는 시술을 미뤘어요. 저희가 임신이 너무 간절한 걸 알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흑염소즙, 몸이 따뜻해지는 한약 등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괜스레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요. 아가야, 이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인데 우리 친구 며느리가 이거 먹고 임신했다더라. 미연이 너도 이거 한번 먹어보렴. 어머,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돈 많이 쓰셨겠어요. 감사합니다. 꾸준히 잘 먹을게요.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왜 안 생길까요? 원래 늦게 오는 사람도 있다더라. 너희가 부부금술이 좀 좋니? 그냥 좋게 생각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네 몸이 우선이다. 너 마음 편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둘이 살아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말렴. 알겠지? 그니까 스트레스는 넣어도. 시어머님은 말만이라도 애가 없어도 괜찮다. 둘이 살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 문제 빼고는 정말 가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 기간 내내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시간은 또 속절없이 흘렀어요. 자연 임신을 기대해 보겠다는지도 몇 년이 흘렀네요. 이때는 거의 임신을 포기한 상태였고요. 이쯤 되니 둘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 동생, 즉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났던지라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이번 주 중으로 인사시킬게요. 아, 그리고 엄마, 손주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에그머니나 임신을 했다는 거냐? 아니, 산모는 괜찮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아유, 좋아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에이, 요즘 뭐 혼전 임신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번 주 중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마 엄마 마음에도 드실 거예요. 어머, 도련님 축하해요. 정말 경사해요,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손주라뇨. 우리 도련님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연애를? 에이, 쑥스러워요, 형수님. 죄송해요. 순서도 안 지키고. 그래도 형수님이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잘 살겠습니다. 시동생이 말한 사실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과 그래서 곧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저희 집의 첫 손주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당혹감보다도 기쁨 먼저 내비치셨고요. 저 역시도 저희가 못하는 효도 시동생이라도 해주니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준다며 데리고 온 날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제 동서가 될 사람이니 너무 잘 지내고 싶었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난이라고 합니다. 남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아유, 곱기도 해라. 여기는 남진이 형수. 그리고 남진이 형이고 얼른 들어와요. 밖이 많이 춥죠?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남진 씨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이 집에 참 잘하신다고 꼭 뵙고 싶었어요. 아, 어머,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밖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인데요. 어여 들어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모든 것이 다 무난했어요. 아직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임산부 티는 안 났지만 그래도 시동생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인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로 하였어요. 그래도 난이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사돈댁에도 면이 서지. 난이도 배부르면 힘들 텐데. 네, 그래야죠. 난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난이랑 저도 빨리 합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배 많이 나오면 힘드니까. 그러게요. 요즘 입덧도 좀 심해져서 걱정인데. 날짜는 차차 상의해보고 제일 빠른 날짜를 잡아야겠어요. 그리고 전 예전부터 시동생이 결혼하면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그 선물 얘기를 꺼냈어요. 이왕 필요한 거 사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동서와 시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결혼 축하해요. 아,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너무 축하하고요. 결혼 선물로 뭐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에이, 형수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도 가족 모두 이렇게 환영해 준 게 가장 큰 선물 같은데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전부터 남철 씨랑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결혼 선물이니까 편하게 말해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는 혹시라도 도련님이 거절을 할까봐 딱 잘라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동서가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 얘기가 오고 갈 때 전 아무렇지 않았지만 남편은 좀 어두웠어요. 아, 그럼 건조기랑 세탁기 해주실래요? 요새는 세트로 많이 한다던데. 너무 무리인가? 그래도 저희 남진 씨가 하나뿐인 동생이잖아요. 네? 네, 그럼요.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해드릴게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물해 보겠어요. 그럼 받으신 모델이랑 금액 알려주시면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너무 축하드려요, 도련님. 그리고 나니 씨,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너무 비싼데. 아니에요, 형수. 그냥 조그만 거나 해줘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무슨. 진짜 괜찮아요. 차라리 다른 거 해주세요. 아이, 비싸기가 뭐가 비싸. 원래 형제들이 이 정도는 해주는 거야. 나야 뭐 외동이고 하니까. 형제가 없지만 자기네 형이랑 형수 잘 나간다면서. 이럴 때 손윗사람 놀이 해보는 거지. 안 그래요? 감사하게 받을게요. 남진 씨는 뭘 모른다니까. 살림은 내가 하는 건데. 아이도 태어나면 얼마나 세탁기 쓸 일이 많은데. 아, 그리고 말 편하게 놓으세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감사합니다. 결혼 선물 치고 가전 하나는 해줄 생각이었지만 2개를 세트로 사달라고 하니 너무 조금 당황했지만 제가 해주기로 한 거였고 저 역시 도련님께 이럴 때 선물하자는 생각으로 통 크게 선물 준비를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보고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원래가 그러려니 하시는 분이니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당황한 건 도련님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자기, 왜 그래? 아까부터 표정이 좀 안 좋던데. 혹시 나니 씨 때문에 그래?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지 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물론 그거 이상으로 해줄 수 있지. 근데 남진이랑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그러네. 에이,
도련님도 괜히 우리 앞에서만 그런 거지. 좋게 생각해. 난 뭐 솔직한 느낌이어서 보기 좋더라. 내숭 부리는 것보다 낫지 뭐. 그나저나 자기 정말 괜찮아? 기다리는 아기가 우리한테는 안 오고 결혼도 안 한 남진이네한테 갔으니 자기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뭐 솔직히 어머님께 죄송했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도련님네가 대신 손주 안겨드리면 오히려 어머님도 좀 나으실 거야. 내 마음 헤아려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요. 자기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다. 우리한테도 곧 올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난 누누이 말하지만 네가 먼저야, 알겠지? 그리고 남진이 선물 고마워 정말. 늘 내 마음 먼저 헤아리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과외 선생이다 보니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제가 어머님을 도와 결혼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동서는 어머님이 해준 예물을 가지고 도련님이랑 크게 싸우기도 하였죠. 다행히 어머님은 듣지 못하셨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있든 말든 싸움을 했으니까요. 아니, 예물 이게 뭐야? 어머님 너무 센스가 없는 거 아니야? 아, 남들은 명품을 세트 발이로 해준다는데 겨우 다이아 세트? 뭐? 너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냐? 임신했다고 하고 지금 네가 뭐 하나 해온 거 있냐고.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자기네는 형편이 되잖아. 나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지. 아, 그만 좀 해. 형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아, 죄송해요, 형수. 요즘 결혼 준비로 난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발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니지만 정말 보자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위아래도 없고 누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동서의 입장만 표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쩔쩔매는 도련님도 안타까웠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도 참았어야 하지만 어머님의 선물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 아무래도 어른이 해주신 선물을 가지고 도련님한테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친구들이랑 차이 난다는 둥,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남진 씨랑 얘기할 문제니까 형님은 신경 끄세요. 그리고 형님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아니, 이 집 자식을 내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데 다이아 1캐럿이 뭐예요? 아, 참나. 남들은 명품 가방에 팔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해준다는데 이건 뭐 홀랑 액세서리 세트?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형님이 봐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하게 생겼냐고요? 아, 동서,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님이 집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집은 기본이죠. 아, 참나. 가방 사주실 거 아니면 저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저랑 남진 씨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애 기이한 집 힘들게 배에 품고 있는데 감히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형님이 더 잘 알 텐데요. 아무튼 이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너? 말 그만 못해? 이게 어디서? 아,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만 가자. 너 나랑 따로 얘기해. 형수님, 저희 가볼게요. 죄송해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솔직하다 뭐하다 하지만 어른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동서가 시집 올 때 많은 걸 해왔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정말 못 만났어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동서는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였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직업적으로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도련님은 세무사거든요. 그런데도 모자라 처음부터 돈돈돈 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동서는 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선 상냥하게 굴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말만 놓지 않았을 뿐이지 친구 그 이상으로 절 대했죠. 도련님의 결혼을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제가 지난번 뭐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려니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동서와는 11살 차이가 나고요. 어른인 내가 참자 했네요. 그리고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도련님과 동서는 크게 한바탕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서, 요즘 입덧은 어때? 동서가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찜 했는데 좀 먹을 수 있으려나? 괜찮으면 좀 먹어봐봐. 아, 요즘 입맛이 통 없네요.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입덧도 있다 없다 하는데 아, 형님은 모르시려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형수님, 죄송해요. 얘가 어려서 좀 철이 없어요. 형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 새아기는 말조심 좀 해야겠더라. 뜻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조금 불쾌할 수도 있잖니, 안 그러니? 조심하렴.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입덧 한 번도 안 해보신 형님이니까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형님. 앞으로 주의할게요. 동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아이 문제는 좀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입덧 소리에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동서의 말투가 뻔히 저를 약오르게 하는 것 같아 화도 났네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알아채고 따끔히 혼내주셨지만 얼마나 절 무시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지나갔고 그 일이 있은 후 동서를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었죠.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저런 인성을 가진 동서랑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었고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전 그 스트레스를 뒤로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애들 입시 과외를 하고 있다 보니 나름 바빴죠. 선생님 갈게. 내일까지 모의고사 문제 틀린 거 풀어놓고 지난번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안 된다. 이건 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래. 네. 아, 쌤. 너무 어려워요. 내일도 오시는 거예요? 아, 그냥 다음 주에 오시지. 저 할 거 많은데. 이거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걸 풀어내야 네 문제가 되지. 까분다. 내일까지 풀어놔. 선생님, 내일 이 시간에 올 거야. 선생님, 진짜 간다? 그렇게 학생과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현관대문을 나오는데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저를 앞질러 지나가는 동서였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너무 놀라 숨었네요. 남동생인가 싶어 몰래 뒤를 밟았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홀린 듯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평생 심장 떨리는 일은 해본 적 없는 저지만 이번에는 뭐에 홀렸는지 동서 뒤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카페에 들어서는 동서네를 뒤따라가 몰래 뒤 테이블에 앉았죠. 충격 그 자체였어요. 딱 봐도 엄청난 사이였거든요.
서로 케이크를 먹여주고 부둥켜 안고 난리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쉬웠죠. 아유, 괜찮다니까. 어차피 그 오빠는 지인 줄 알아. 아니, 좀 가방이나 이런 것 좀 사달라고 했더니 결혼하고 사준대잖아. 아우, 짜증나. 하여튼, 야, 한 건 크게 물었으니까 무조건 반띵이다. 내가 입 안 다물면 너도 어차피 끝나는 거야. 알겠지? 협박하네, 이게. 애 아빠가 그러면 되겠어? 하여튼 한 건 하고 끝내야지. 그 집 얼마나 숨 막히는데. 다들 고리타분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아는 동서가 맞는지 어차피 대바라진 건 이미 알았지만 저러고 돌아다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고 이걸 어찌해야 하며 불쌍한 도련님 생각에 아찔했어요. 그리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동서와 그 남자의 뒤를 계속 밟았습니다. 시간이 되니 동서랑 헤어지는 남자를 뒤쫓았죠. 그리고 무슨 용기가 나서인지 앞장서 다그쳤어요. 그 남자는 너무 놀랐는지 순순히 불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 유난희 씨랑 가족으로 엮일 뻔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쪽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말해줄래요? 뭐가요? 지금 뭘 듣고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요.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너 콩밥 먹고 싶니? 둘이 쌍으로 깜빵 가기 싫으면 이쯤 불어. 너한테 피해는 안 가게 할 테니까 당장 부르란 말이야. 그 남자가 한 말은 아주 대단했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였고 실수로 인해 애가 생겼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사실 지금 남자의 아이였고 제 시동생이 세무사인 걸 알게 되고 한몫 단단히 뜯으려는 심보로 시집을 오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챙겼을 때 제 시동생과 이혼을 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되바라지고 어린 줄만 알았는데 아주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전 이 말을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동서한테 알리는 순간 남자까지 쌍으로 묶어 콩밥을 먹인다고 협박을 하였죠. 이렇게 끔찍한 것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당하게 할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곧 명절이었거든요. 전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망신을 제대로 당하게 해주리라고요. 예비 부부가 될 뻔한 시동생은 명절에도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애를 보니 심장이 철컹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끔찍했거든요. 형님, 혼자 고생했겠네요.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제가 hul몸이 아니라 입덧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좀 도와줄래? 나물부터 묻혀줘. 내가 묻히는 건 알려줄 테니까. 어머님, 저희한테 맡겨두시고 쉬세요. 전 그렇게 어머님을 거실에 모시고 남편과 시동생도 거실에 가만히 있게 내버려뒀죠. 저에겐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물 한 번도 안 묻혀봤는데. 그리고 저 입덧 심해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거 말고 딴 거 없어요? 나물 무치는 게 뭐가 어때서? 남들 다 가시는 애 가졌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얼른 무쳐. 소금 넣고 깨 넣고, 알겠어? 아니,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나? 못한다고요. 오늘따라 왜 이래? 임신을 해봤어야 알지, 안 그래요? 아유, 말 안 통해. 애초부터 우리 집에 한몫 챙길 목적으로 들어왔으니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이해가 갔네요. 몰상식하기도 짝이 없는 인간의 얼굴을 보고 말하자니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론 너 진짜 오늘 잘 걸렸다 싶었고요. 그리곤 계속 이어나갔어요. 전부터 임신 가지고 되게 유난이네. 동서는 임신 얘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나 봐. 얼마나 본인 주제가 그러면 그러겠어. 안 그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붙이고 있던 육전을 집어던지며 말하더군요. 아주 천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이었어요. 지가 뭘 안다고? 8년간 애 하나 못 낳은 게 무슨 형님이야. 내가 꼴에 형님 대접해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줄 아세요? 정신 차려요. 뭐?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네 뱃속에 그 누구씨인지도 모르는 애 달고 이러고 싶니? 정신머리가 왜 그래? 뭐라고요? 아, 형님, 본 모습이 나오는군요. 누구씨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남진 씨 애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닥쳐. 남의 애인지 누가 모를 것 같아? 이 녹음 들려줘야 되겠어?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착한 도련님을 꼬셨는지 몰라도 천만 다행이지. 너 같은 거 우리 집 식구 될까봐 정신이 아득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어쩜 그리 쓰레기처럼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년아. 제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여자였네요. 그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다니.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네? 거실에 남진 씨가 다 듣겠어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형님. 형님? 입 안 다물어? 소름 돋으니까 그 형님 소리 집어치워. 그리고 지금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이미 거실에서 다 보고 계셔. 전 홈캠을 살짝 설치해놓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거실 TV로 생중계를 켜놨죠. 거실에선 인기척 또한 없었어요. 전 거실에 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동생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었죠. 그리고 전 거실에 나가 정확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도련님에겐 너무 잔인했지만 그래도 결혼 직전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으셨죠? 어머님 도련님?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이 결혼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충격이시겠지만 현실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었네. 이 나쁜 것! 남의 씨를 베고 와서 우리를 농락해? 이 더러운 것! 참말로 다행이다. 너 같은 거 며느리 들일 생각에 아주 착잡했는데 우리 조카가 검사야.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우리 불쌍한 남진이 신세 조질 뻔한 거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발칙한 거 같으니라고. 어머니, 오해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빠, 내 말 좀 믿어줘. 아, 기가 막혀. 너 지금까지 받은 거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와. 그리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가 감히 우리를 농락하고 무사할 것 같았어? 오빠, 아니야. 알잖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오해라고.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는지 나만 믿어야지. 그만해. 그리고 이 집에서 얼른 나가. 그나마 뺨이라도 맞고 싶지 않으면 너 내가 뱃속의 아기 때문에 참는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벌써 뺨 한 대 날아갔어. 알겠니? 그리고 그 애를 낳아 키울 거면 내면을 좀 가꾸렴. 죄 없는 네 아기가 불쌍하니까.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고
동서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어머닌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실제로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도련님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도련님이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함께요. 결혼을 준비하며 사치스러운 동서 때문에 정말 많이 참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 편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만요. 저희 집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형수, 고마워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형수도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죠? 다음에 결혼할 여자가 생긴다면 형수 먼저 보여줄래요. 전 이제 형수가 골라준 여자랑 장가 갈 거예요. 고마워요. 제 인생 구제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다. 너도 얼마나 놀랬니? 너처럼 착한 애가 이렇게까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 거야? 에휴. 아니에요. 제가 진작 상의하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니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너무 얄밉고 괘씸해서요. 고생 많았어요, 뭐. 혼자서 무섭지도 않았어. 녹음 파일이며 그 남자가 잘못 생각했음 당신 위험할 뻔했어. 아휴, 괜찮아. 나는 이렇게 든든한 식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 걱정 먼저 해줘서 늘 고마워요. 항상 가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식구들이 안정을 찾은 후 저와 제 남편은 인공수정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꼭 아이를 더 낳고 싶어졌거든요. 상심한 어머님께 손주 하나를 꼭 안겨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만에 임신이 되어 지금은 임신 4개월입니다. 다행히 안정기는 지나갔죠. 요즘은 아이 때문이라도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가끔 그 파렴치한 여자애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가도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죠. 도련님에게 이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겠지만 도련님도 인생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이에요. 뭐, 이 아픔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로 인생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엄마, 형수, 형, 죄송해요. 도련님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누가 알겠어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 생각 마세요, 도련님. 그래, 그런 생각 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네가 뭐가 잘못이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인생 공부했으면 됐다. 그래,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고소라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로 그 여자와 남자에게 고소를 진행하였어요. 다행히 조카분이 검사셔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아서 해줬거든요. 어머님도 분하지만 그래도 이 집안에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임신 덕분에 요즘 어머님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게 태교 중입니다. 길고 길었던 난임 기간을 끝내고 아직 출산을 한 건 아니지만 임신이란 걸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너무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새 생명을 품고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더욱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죠. 중간중간 소송을 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에게 전화로 제발 합의해달라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콧대 놓고 앞뒤 분간하지 못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한편으론 애처롭기도 했네요. 어린 나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못된 생각을 가진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아이만큼은 인성이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쳐보려고 해요. 날이 아직 풀리진 않았는데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인공와우라는 청각 수술을 받아 다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 수술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저는 청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소리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피곤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제 귀는 먹먹한 느낌이 들었고, 바쁜 일상 때문에 한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언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었죠.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을 때 저는 청각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고, 보청기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에 당장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보청기로 생활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보청기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제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 딸은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들리지 않게 될 거라는 의사의 진단에 대해 알려주었고, 딸도 수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었죠. 아무래도 수술 후 부작용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할 경우 청각 수술을 그때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딸은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너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딸은 지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화는 자주 했었기 때문에 크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까봐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지방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오겠다는 말을 했지만 보청기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게 없는 만큼 딸이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대신 그날 이후 딸은 주말마다 저를 보려고 지방에서 자주 올라와 주었네요. 그렇게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을 시점에 더 이상 보청기의 도움을 받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귀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적응하며 살고 있어서 크게 두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몇 년 전에는 한 번 정도 되물었다면 지금은 상대방의 입을 안 보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죠. 보청기를 끼고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보청기를 귀에서 뺀다면 누군가 제 옆에서 말을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있다는 걸 딸에게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보청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주변에서 수술 경험을 들어보면 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도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말에 딸이 저를 보러 올라오면 수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올라온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고, 제 고민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딸이 먼저 저에게 뱉은 한마디에 저는 수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선뜻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딸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는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렸으면 한다는 말에 결혼 비용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저는 수술은 차후에 금전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딸은 제가 몇 번이나 알아듣지 못하고 되묻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고 있길래 일찍 쉬면 괜찮다고 대충 상황을 둘러댄 다음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언제 저희 집에 올 건지 시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일정을 잡은 다음 저는 딸이 그동안 만나고 있었던 남자를 보게 되었네요. 첫인상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 제 딸을 잘 챙겨주는 모습과 매너 있는 행동들은 저를 안심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면서요? 어쩌다 갑자기 그런 병이 생기셨어요?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예은이한테 듣긴 했었는데 보청기가 이젠 크게 의미가 없으실 정도로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보청기를 빼면 아예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수술을 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면서요? 나도 청각장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 모임에도 다니면서 수술받은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크게 후유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꽤 큰 수술이라 충분히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예은이만 잘 챙겨주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예비사이는 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과 제가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많은 것들을 알아봤다는 모습을 보곤 제 딸도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줄 것 같아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었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비 사위를 맞은 뒤 저는 자연스럽게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예비 사위의 부모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보청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긴장한 탓이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들리지 않는 말들이 더 많아지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딸은 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는지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귀가 잘 안 들리냐고 가까이 다가와서 물어보자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해 많이 긴장해서 그런지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자리에 앉아만 있겠다고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과 간단한 대화를 끝낸 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보청기를 다시 껴보기도 하고 심호흡도 크게 쉬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데 예비 사돈이 옆에 앉은 제 딸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대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청각에 문제가 생기신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식은 가능하겠어? 의사소통이 돼야 식을 진행하던 말던 하지. 그리고 청각장애도 유전 아니니? 혹시 태어날 내 손주한테 청각에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병원에서 확실하게 유전은 아니라고 했었어? 그것도 잘 모르는 거지? 어머님, 보시면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식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망쳤어야 되겠니? 그런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전혀 듣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혼자서 다니시다가 위험한 일들도 자주 발생될 수도 있겠네. 소리를 들어야 생활이 가능할 텐데 내가 알기론 청각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 받으면 하루빨리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너희가 계획한 결혼식까지 아직 몇 달 남았잖아? 내 생각엔 그 전에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어서 아직 저희 엄마가 확고하게 수술을 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 수술을 해야 될지 시기를 보고 있고 엄마와 최대한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음식 다 식겠어요.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궁금하신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옆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비 사돈과 제 딸이 나누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청각을 거의 잃게 되면서 사람의 입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입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입장에서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너무 미안했었죠. 의사에게 여쭤보니 청각에 문제가 생긴 시기를 봤을 때 노화로 찾아왔다고 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며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딸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창창한 나이인 딸에게 미리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상견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긴 했지만 예비 사돈분들께선 제가 가진 병으로 인해 뭔가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상견례가 끝이 나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제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자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딸이 돌아간 이후 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받은 뒤 하루라도 빨리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딸이 보호자로 제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일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에도 워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제 보호자로 수술을 받는데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성공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 날 제 딸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수술하는 걸 숨기고 있었죠. 그렇게 저와 딸은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바쁘게 처리해 나갔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몇 주가 지나고 완전히 치유된 걸 확인한 이후부터 전문 청각사의 도움을 받아 달팽이관에 이식된 전극의 소리를 저에게 맞게 조율을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율을 시행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에게 맞는 소리로 조율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제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저를 보러 오려 했지만 일이 많이 바빠서 결혼식 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저를 신경 쓰지 않게 배려해 주었네요. 그렇게 몇 달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보청기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의 두통 빼곤 크게 문제될 만한 몸의 증상은 없었어요.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될 만큼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딸의 결혼식 전에 수술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되었네요. 듣지 못해 답답했던 일상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니 너무 행복했고, 이 소식을 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지인과 함께 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제 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수술 받은 걸 보여주려고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며 뒤따라가고 있던 그 순간, 예비 사부인이 사위를 데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며 어디론가 걸어가길래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둘이 나눈 대화가 제 귀로 들린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에 온몸이 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었네요. 그 말이 사실이야? 정말 새아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만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렇다니까요. 이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2박 3일 정도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잡혀 있으니까 그때 예은이랑 계획했던 거 실수 없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실패할 수가 없는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 가지고 불안해하시면 어떡해요? 예은이가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생명보험금으로 한 3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둘이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 정도 돈이면 정말 큰 돈인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귀도 안 들리시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고,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패한다 해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결혼식 시작할 때 됐는데 장모님은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지? 연락받은 거 없죠? 신부 대기실에 한번 가볼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충격을 받아 몰래 숨어서 엿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한평생 키워온 자식이 저에게 들어져 있던 생명보험금이 탐이 나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 시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딸의 도움을 받아 생명보험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했을 때부터 딸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저희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고 벌어모은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왔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겹게 일으켜 세운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과 예비 사돈댁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딸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좀 전에 충격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 앞에 다가섰는데 정말 너무 이쁜 신부였고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에 속은 끓고 있었지만 차마 이쁘게 화장한 딸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귀가 들리지 않냐며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큰 목소리로 귀가 안 들리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봤고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딸은 핸드폰에 글씨를 적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안 들리냐는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딸은 한숨을 쉬더니 가족들 외엔 전부 다 나가달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이제는 아예 귀가 들리지 않나 봐. 정력을 잃으면 균형 감각도 잃게 된다 하더구만. 그래서 비틀거리며 걸어오셨구만. 저기요, 사부인. 제 말 안 들려요?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얼굴 뵀는데 살도 많이 빠지셨고 이제는 귀도 아예 다치셨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아마 결혼식 끝나고 수술 받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호자로 가야 하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가족 전부 여행 다녀와서 수술 날짜 잡으면 된다고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엄마는 제 말이면 뭐든 다 듣거든요. 수술을 해도 부작용이 생기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의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저에게 정말 큰 기회이고 이게 저희 엄마의 삶인 거예요. 어차피 생명보험 들은 것도 저를 위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제 거 제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가난에 쩔어서 살아왔었는데 3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 사고 위험이 높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밤길의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증인이 되어주시니 사고사로 충분히 위장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아들이 장애를 가진 사돈을 모시는 걸 솔직히 바라지 않고 있긴 했거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나는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 엄마는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은이랑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도 결혼식은 보고 세상 떠나시는 거니 그걸로 만족하시겠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다들 웃으시고 예은이 너도 장모님께 오늘만큼은 잘 챙겨드려.
그래도 마지막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면 좋잖아. 그럼 곧 결혼식 시작하니 나는 먼저 나가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 보자고. 어머, 이 친구가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싸돌아다니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이제 결혼식 시작한대. 빨리 가서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미리 준비해야지. 명희 딸이라서 그런지 미모를 쏙 빼닮았네. 오늘 결혼식 축하해요. 저는 명희랑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친구예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네. 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드레스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드레스라 상당히 비싸 보이죠? 저희 엄마 귀가 안 들리셔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껏 드시고 가세요. 저희 엄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명희야. 너 아직 말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명희가 몇 달 전에 수술했거든. 딸내미 놀래켜주겠다고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제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니까. 수술 결과도 좋아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얘, 너 뭐하고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 소리를 전부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물어봤을 때 안 들리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엄마, 내 말 들려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럼 좀 전에 나눴던 대화도 전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전부 다 듣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너 몰래 다른 곳에 숨어서 나누는 대화도 전부 들었었고, 네가 내 앞에서 방금 했던 말도 전부 다 들었다고. 딸이 저를 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예비 사돈댁과 문 앞에 있던 예비 사위는 경악을 했고 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을 더듬으면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전부 다 들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식장을 나가려고 하자 딸이 저를 붙잡더니 일단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얘기하자면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저는 너무 큰 배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딸의 팔을 뿌리치며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딸이 다시 한번 제 팔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네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돈이 제 앞을 가로막았다고요. 저도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요. 아빠가 떠나면서 생긴 빚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해서 버는 푼돈 가지고 저희를 도와줄 수도 없으니 저를 위해 생명보험 들어놓은 걸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빚도 반은 거의 제가 갚아드리지 않았어요? 내 삶에 방해만 되는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엄마도 제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식한테는 뭐든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도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할 때 좀 더 여유 있고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뿐이에요. 저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결혼식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엄마. 너랑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너는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어. 뭐든지 완벽한 범죄는 없는 거라고. 나한테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은 해지할 거고 너와의 인연은 2번 다시 만들어가지 않으마. 내가 늙어 힘이 없어도 절대로 너를 찾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없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에게 가난을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다. 딸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제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자리로 돌아가 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저에게는 더 이상 딸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 하지 않자 식이 시작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했는지 제 몸을 강하게 돌려 세우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결혼식까지 망칠 작정이냐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자 더는 참을 수 없던 저는 차라리 이런 결혼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딸이 입고 있던 3,000짜리 드레스를 마구마구 찢어버렸습니다. 돌발 행동을 저지른 저를 보며 당황한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지인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식장을 빠져나왔네요. 그날 딸의 결혼식은 무산이 되면서 예비사위와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딸은 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집을 조만간 처분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딸은 문자로 저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저도 두려운 건 없고 저렇게 만든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딸의 인생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은 걸 도와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삶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제 딸도 저와 인연을 끊게 되었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네요. 분노하고 있는 제 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던 2번 다시 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남은 인생 저 혼자 조용히 살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며칠 전에 문자 한 통이 오긴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문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내일 핸드폰 번호도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없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은 불행이 아닌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한창 바쁜 시기이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달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요. 그 이유는 이번 달 성과가 좋아야 1년 동안 웃으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팔 걷고 열심히 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사업차 지방을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저와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라 잡생각이 나지 않게 일에만 몰두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때도 한창 사업 운영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대기업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더 좋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을 다니던 남자와 일적인 관계로 만나오다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양가 집안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고 신랑감으로 좋게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시댁 집안에서는 저를 달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기죽인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까지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네요. 일적으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발전한 건 좋은데 나는 네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회생활을 오래 했으니 아무래도 이 꼴 저 꼴 다 봤을 거 아냐? 그런 말하는 것도 거칠 거고 우리 아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면 네가 나이가 어린데도 가르치려 들겠지? 더군다나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우리 아들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거고 계약건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굽신거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 결혼해서도 그렇게 될 거고 내가 봤을 때 너희 결혼하면 네가 우리 아들 밟고 머리 위로 올라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이 문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집안의 머리가 남자가 되어야 하는 건데 여자가 된다면 기를 피고 살지 못하니 회사 생활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 나중에는 진급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까지 오게 된다면 너무 최악이잖아. 그만큼 아내의 내조와 위치가 중요한데 그걸 잘 조율해 준다면 좋은 며느리감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결혼을 반대하고 싶구나.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수호 씨를 기죽이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로 인해 앞으로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원하는데요.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는 잘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 건 서로 잘 조율하도록 할게요. 시부모님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무시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앞으로 평생을 함께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무시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산전수전 겪은 제가 아무래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여자로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제가 잘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는지 되려 저에게 자기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점들은 기억해두고 지나친 아들 자랑은 한기로 흘렸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자식 사랑이 특출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그런 점들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저희는 상견례까지 하면서 결혼 약속까지 전부 일사천리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까지 하면서 이래도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며 활용을 하려다 보니 새벽 늦게까지 일을 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런 모습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바쁜 저를 위해 사무실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고마웠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같아
더욱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는지 자주 배가 아프기 시작해 급하게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었지만 쉽게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예비 신랑이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어정쩡하게 서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나 몰래 뭐 했어? 꼭 이상한 짓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서 있는 거야? 몸 뒤에 숨긴 거 뭐야? 이리 와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사무실 구경했어.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니까. 뭘 별게 아냐. 방금 내 책상 앞에서 뭘 하다가 나한테 걸렸잖아. 이리 줘보라니까. 내 물건 손댔어? 수상한 얼굴 표정과 함께 몸 뒤에 숨겨놓은 의문의 물건에 점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예민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 신랑한테 짜증을 내면서 숨긴 물건을 강제적으로 몸을 돌려 물건을 뺏었고 작은 쇼핑백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작은 상자 하나가 포장이 되어 있었고 당황한 저는 예비 신랑을 바라보자 선물이었다며 몰래 놀래주려고 작은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괜히 미안해지기 시작했고 상자 안에 있던 건 향수였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예민해진 탓인지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한테 조금씩 짜증을 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었다며 마음이 진정이 되는 향수를 저에게 권했었고 사소한 것들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말았어요. 저도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했었는데 실망을 안겨준 건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었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예비 신랑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예정된 결혼식 준비는 별 문제 없이 모두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생한 결과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도 그렇고 저희 쪽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고 결혼식이 진행을 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며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식이 서둘러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을 깜빡 잊고 챙겨오지 않아 라커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길래 핸드폰을 챙기다 말고 옆칸에 다가가 누군지 확인해 보니 예비 신랑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숨죽이며 듣게 되었어요. 정말 한심해. 결국 여기까지 온 거냐?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 못해? 너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좀 생각 좀 하면서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정말 저 여자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진심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왜 말을 못해? 상사 앞이라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야? 질질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만 받는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제발 이번에는 똑바로 좀 하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짓 아니잖아. 이번 달까지다. 이번 달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전부 일 처리를 끝내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달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준 건 시간이 아니고 뭔데? 다른 직원들은 벌써 실적도 쌓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항상 제자리잖아. 그런데 시간을 더 달라고? 됐다. 그만하자.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일 그만둬라. 아무래도 회사 일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듯 보였고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따로 불러서 기분 안 좋게 만든 상사에게 너무 화가 나 그 앞에 불쑥 튀어나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둘은 당황했는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을 너무 내며 바라보자 직장 상사는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면 나서지 말라고 얘기한 뒤에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뒤따라 가려 하자 저를 말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저희를 찾고 있었는지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식이 진행이 된다며 밖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최근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 처리를 빨리 처리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대충 설명을 하곤 밖으로 나갔어요. 뒷모습을 보니 많이 힘들어 보였고 기분 좋은 날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예비 신랑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기운을 불어넣어줬고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라커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털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신랑도 좀 전의 일은 잊어버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커룸에서 상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했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꼭 저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 이 말 저 말 막 뱉는 걸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생활을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신랑 측에서 그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결혼식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 이후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은 본 적이 없었고 결혼식이 끝이 나고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녀왔어요. 그 뒤로 그때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게 되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혼인신고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댁에 인사도 드리지 못해 겸사겸사 날을 맞춰 다녀오기로 신랑과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아침 일찍 출발했고 시부모님과 둘러앉아 점심을 먹으며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인신고를 하고 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잠시 무음으로 해놨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꽤 많은 부재중 전화가 회사에서 오고 있었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자리를 비우니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다시 시댁에 들어가는데 아버님은 친구분을 만나러 간다며 푹 쉬다 들어가라고 짧게 인사를 건넨 뒤 나가셨어요. 어차피 시간도 다 된 것 같아 서둘러 혼인신고하고 회사에 찾아가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신랑과 시어머니를 부르려 하는데 주방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런데 신랑이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거실에서 짐을 챙기던 저는 그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자리에 앉아 숨죽여 듣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밖에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지 꽤 높은 언성으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신랑과 시모가 나눈 대화는 경악할 정도의 광경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했어? 저번에는 실패했었잖아. 그런데 그게 네가 이렇게까지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거야? 이번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저는 민채를 사랑하거든요. 아들,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사랑 타령할 때야? 앞날이 창창한데 인생 망치고 싶은 거냐?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앞으로 승승장구한다며. 뒤에서 너를 밀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그걸 마다하려고? 나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애가 너무 기가 세. 그래서 네가 기를 피고 살지 못할 것 같단 말이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걸 얻었으면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더 이상 연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 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다. 오늘 해결 볼 거지? 혼인신고 어떻게 해서든 미뤄야 한다. 아무래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민채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자료들인데 차마 이걸 우리 회사에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제가
너무 한심스럽네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살아야 할까요? 이놈 봐라. 너 회사에서 잘리고 싶은 거야? 얘가 운영하는 사업이 대기업에서 눈독 들일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그래서 너한테 제의를 한 거 아냐. 앞날을 보장해 주겠다는 걸 마다해? 어차피 등 돌리면 남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도 민채를 사랑한다고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했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빼돌리다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숨기고 있었던 선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채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둘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신랑이 왜 저에게 접근을 했었는지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대기업에서 빼돌려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이용하려는 목적이었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랑을 이용해 이런 행동들까지 하게 만든 거였어요. 엄청난 사실을 듣고 있던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듣고 있었고 순간 조용해진 분위기에 고개를 돌려 주방을 바라보니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가 경악을 하며 신랑 뒤로 숨어버렸어요. 신랑도 저를 보더니 놀란 듯 어색한 웃음으로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둘의 대화가 녹음된 핸드폰을 재생시켜 듣고 있던 시점부터 다시 들려주었어요. 둘은 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신랑은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했었지만 현재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저희 회사의 자료가 담긴 USB를 넘겨주었습니다. 건네봤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둘의 대화에 결국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식에서 상사와 신랑이 대화를 했던 건 빼돌려야 될 자료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 신랑을 갈구기 시작한 거였고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 더 이상 이 사람과 인연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제 마음을 이용해 자기 이득을 취하려 했던 시댁 집안을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제 손을 꽉 붙잡으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눈빛은 진심인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었고 결국 그놈의 얼굴에 손이 올라갔어요. 예, 너 그렇다고 우리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려? 나도 여태껏까지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이 없었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함부로 대해? 보자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고 있네. 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니? 해볼 테면 해봐.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아니? 네,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발버둥 치세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 집 밑바닥까지 보여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쪽 아드님이 하신 행동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법대로 진행할 테니까 애지중지 키우셨던 아드님 콩밥 드시는 거 구경 좀 해보세요. 그리고 너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좋을 줄 아니? 남의 노력의 결실을 함부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면 언젠가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네. 돈 두둑하게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 순간 저를 보며 씩씩거리던 시모는 어디 한번 해보라며 저를 밀쳤고 감정을 억누르며 참고 있었던 저를 결국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된 저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볼일 보러 나가셨던 아버님이 들어오셔서는 난리가 난 상황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저를
그놈과 아버님이 둘이서 힘으로 제 앞에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오열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지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설명을 듣길 원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놈이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행동을 전부 아버님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부글부글 끓고 계셨던 아버님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셨고 오늘 누구 하나는 세상을 떠날 거라며 집안의 가구들을 전부 부수면서 그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걸 본 저는 아버님의 눈을 보고 말았고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될 것 같아 반대로 제가 아버님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두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게 되었고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며 그놈과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전부 해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납작 엎드려 애원하셨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자기 잘못이라며 자기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저희 부모님 또한 놀라 쓰러지게 되셨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결혼식 때 라커룸에서 봤던 상사라는 나쁜 놈을 보게 되었고 모든 배우는 그 사람이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책과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있어 신랑에게 압박을 주었었고 이런 사실들로 인해 상사였던 그 사람과 저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 했던 그놈은 퇴사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에게는 정신적인 부분과 그동안의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본 부분들을 전부 배상을 받게 되었고 상사였던 그놈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고 신랑이 될 뻔했던 그놈은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궈놓은 제 사업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던 그놈들에게 너무 적은 형량이었지만 법이 내린 처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기 아들이 징역을 살게 되는 일이 생기자 땅을 치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밥을 떠먹여줘야 아나 봐요. 이런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밝혀질 일인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보니 알게 모르게 작은 기업들은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며 점점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었는데 저와 결혼을 약속했었던 그 남자를 얼마 전에 보게 되었어요.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 하나 없는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좁은 공간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상사 하나 잘못 만나 들어가기도 힘든 대기업에서 잘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멀리에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돌아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나질 않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억만 남아 있었나 봐요. 신혼여행에서도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전부 꿈만 같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고 나온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접근을 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친 것 같아 보였어요. 앞으로 살면서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의 인연은 만들지 않겠지만 서로 각자의 삶을 살며 모든 일이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보고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보다 불쌍히 생각하는 게 제 마음이 속 편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살면서 분명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언젠가는 꼭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현재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한 계시겠죠.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잘 처리하시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언젠가 좋은 일들이 또다시 올 거니 그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자영업자분들 항상 응원하며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